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35는 곧 처리됩니다. 2. 한국의 의외의 행보. 3. 미래의 기술은 삼성이 쥐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미중 갈등과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상황 등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의 연속이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중립을 지키고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맹인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뒤통수를 당하게 된 한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통 큰 투자를 결정해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에게 정말 고맙다,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한국산 전기차와 자동차 기업들을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일명 이라 법안을 통과시키며 그동안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믿었던 한국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즉각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물론 관련 정부 인사들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1화가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 만큼 그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침과 현대 기아자동차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한국의 대응 방안에 상당히 놀란 눈치인데요. 미국이 이번 1화 법안을 만든 목적이 사상 최저 수준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미국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며 법안 자체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수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의 WTO 긴급 수입 제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기에 이번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측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달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인플레 감축 법안 1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기업 지원 법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그 다음이 현대의 아이오니그와 기아의 EV6인데요. 이 세 개 모델은 사실상 같은 체급의 자동차들로 가격대도 서로 비슷하게 경쟁 중이지만 이번에 1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의 모델 3만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현대기아 전기차에 비해 1천만원 가량 저렴해지며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니고와 EV6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되었기에 지급할 조건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위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3위이지만 전체 판매량이 현대기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차 개발이 늦은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수준으로 1화 법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없다시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특히 높고 성장성이 빠른 한국산 자동차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가 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으며 자동차 분야는 서로 완전히 개방했기에 상대국 자동차의 불이익이 갈 만한 조치는 전부 자유무역 협정 위반이며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전기차 분야가 문제되고 있지만 얼마 전엔 한국산 가전제품이 미국산 가전을 초토화시켜 미국에선 한국산 세탁기에 지금과 비슷한 불이익을 줬고 4년 전 한국은 세탁기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2년 올해 2월 한국이 미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여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분야 역시 법적으로 다투어도 우리가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미국은 한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몇 시간 전인 1월 8일 미국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자국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을 향해 일부 부품에 중국산 원재료가 포함되었다며
F-35 완성품 인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원재료는 F-35에 탑재되는 엔진 속에 매우 작은 펌프를 가동시키는 자석이었으며 미국 국방부 규정상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부품은 사용이 불가하기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전략 자산은 자국산 부품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완전 국산화는 아니더라도 적성국의 부품은 하나도 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전략 자산에 한국산 반도체가 탑재됐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합니다. 관련 사안은 군사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에 정확하게 어떤 부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기밀로 취급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칩이 미국 전략 자산의 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영국, 이스라엘 등 다른 동맹국에서도 중요한 부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이라 법안 분쟁과 관련해 위와 같은 반도체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의논을 얼마 전부터 한국을 향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뿌리채 흔들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한국을 향해 미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된 반도체 동맹에 정식으로 참여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5일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반도체 칩사회의가 한국 정부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9월 하순으로 밀렸습니다. 그 기사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안정된 수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칩사 동맹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이라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마당에 한국에선 경제적 손실이 따라오는 반도체 동맹에 굳이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협력 요청이나 요구사항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지만 미국의 이라 법안은 완전한 뒤통수이자 선을 넘어버린 상황으로 한국은 칩사 반도체 회담 파기와 같은 강경한 대응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의 움직임에 미국이 상당히 당황한 눈치입니다. 한국이 칩사 반도체 동맹의 파기와 불참 카드를 꺼내들자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격인 미국의 무역대표부 측에선 한국 정부에게 긴급한 요청으로 전기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한국과 전기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우려사항을 긴밀히 청취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현대기아 자동차를 달래는 상황에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라 법안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거의 없는 유럽과 일본의 전기차들도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불만을 들어줄 태도로 나오자 유럽연합통상집행위원회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국 문제는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의 이번 이라 법안은 매우 황당하며 비합리적인 것은 물론 WTO 규정에도 맞지 않고 특히 FTA 당사국과도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부실하게 급조된 법안이라고 한국이 지난번처럼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하면 세탁기 소송에 이어서 한국의 두 번째 승리가 뻔히 예상되지만 미국이 이라 법안을 강행한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 있습니다. 이라 법안의 핵심 논리는 미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미국 우선주의가 기본으로 깔려있고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해야 2년 뒤 대통령 재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라 법안은 한국 등 동맹국과 잠시 마찰이 생겨도 일단 지우고 보자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이라 법안이 개선되거나 한국의 전기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해당 법안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현대자동차국은 정석적인 대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지만 중국은 국제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어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미국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다른 어설픈 전기차 제조업체들을 제치고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베트남처럼 철수하기란 불가능하며 현대기아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중간선거 이후 이라 법안이 수정되길 기다리거나 WTO의 무역분쟁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현대기아 입장에선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라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미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관련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 기간은 2025년, 즉 3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려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게다가 현대차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기존 차량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 설비를 교체하는 데는 따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공장 설비 변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안한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라 법안이 바뀌는 게 없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현대기아 자동차는 3개월 내지 4개월 안으로 관련 설비로 변경해 이라 법안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일부 전기 차량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024년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의 최대 규모 전기차 공장을 가동하여 테슬라를 꺾고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차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 한국이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포기하고 한국과의 외교 정책을 바꿔야 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세부 규정을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은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동맹국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우선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반도체 정치화는 세옹지 말하며 이런 반도체의 정치화가 확대되며 정치적 속성의 강화를 띨수록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호재라는 소식을 WSJ가 분석하며 보도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으로 고유가 현상을 잡기 위해 인권 문제까지 눈감아주며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에너지 무기화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보였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미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 일화의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중간선거 등으로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약속한 정부 간 협의, 공식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행령에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 자료를 통해 국세청과 함께 일화의 주요 기후 청정에너지 세금 인센티브 시행에 대해 오는 12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라 관련 6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소비자 차량 신용 항목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항목에서 한국산 차별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관련 최종 조립 북미 등 정의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핵심 광물 가치와 비중 계산, 핵심 광물 채굴, 가공 지역 판단 시 고려 요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에서 재무부는 법 시행령 마련 원칙으로 강한 대중적 관여, 명확성 및 합실성, 건전한 관리를 꼽기도 했는데요. 연말까지 이라 관련 시행령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이라 시행 관련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됐으며 법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이라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현재 미국 측과 진행 중인 양자 협의체 외의 의견 수렴 정차로도 이라 내 문제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아직 공식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최근 미중 간 반도체 정치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반도체의 정치화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치적 속성의 강화가 삼성전자에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과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는 고난 이후 미래를 준비할 장기 전략으로 WSJ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시장의 몰락이 뚜렷했고 삼성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2021년 초 이후 가치의 약 40%를 잃어
거의 3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주요 수익인 메모리 칩의 수요 감소와 높은 재고는 현재 삼성의 삶을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 추적 업체 인트렌드포스는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 유형인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전 분기에 13에서 18% 하락한 후 4분기에 15에서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에 따르면 삼성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현재의 불안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첨단 칩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가장 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과 TSMC뿐입니다.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몇 세대 뒤처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디램 시장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의 추격도 거셉니다. 마이크론은 미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점유율 변화도 예상됩니다. 지난해엔 세계 최초로 10나노미터급 4세대 1A 디램을 공개했고 지난 5월엔 5세대 디램 제품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WSJ는 최근 신성 파운드리 포럼 SFF에서 삼성이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역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공포를 활용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별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보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3개월 앞서 3나노미터 공정을 양성 중이고 이 기세로 2025년에는 2나노미터를 2027년에는 1.4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수율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3나노미터의 경우 업계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선 기술 경쟁 못지않게 고객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TSMC와 차이를 좁혔지만 고객 확보 측면에선 뒤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3.4%, 신성전자가 16.5%나 20%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셀퍼스트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존엔 주문을 받고 생산시설을 지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먼저 짓고 주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현재 파운드리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모바일 칩 비중을 2027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고 HPC 고성능 컴퓨팅, 대형 클라우드, 차량용 반도체와 5G, 사물 인터넷 등 고성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2027년에는 2019년 대비 고객사를 5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계획으로 이날 행사엔 퀄컴의 최고 기술진자와 테슬라의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 등장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들 회사 간 탄탄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짐탄슨 퀄컴 최고 기술책임자는 퀄컴과 삼성 파운드리와 파트너십은 15년간 지속됐으며 삼성이 선진 미세 공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미래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데 미국의 일화법은 걸림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미국 재무부가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고 한국차 차별을 해소해 바이든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역대급 감상카드를 꺼내며 바이든은 곤혹에 빠졌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디오펙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원유 감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는 유가를 떠받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다시 치솟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2020년 3월 후 첫 대면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7달러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 강세로 7월 배럴당 100달러 선이 깨지며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지난달에는 1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으로 밀렸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으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한편, 앞서 골드만삭스는 대규모 강세이 이뤄지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나라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이날 감산 소식에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장 초반 서부 텍사스 원유 WTI 11월물은 도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원유 감산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제 유가가 맥을 못 추고 있어서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배럴당 122달러를 넘던 WTI는 4일 기준 고점 대비 29% 추락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123달러를 웃돌던 6월 고점보다는 여전히 26% 낮습니다. EU가 도입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다른 변수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결정한 감산 규모 200만 배럴은 하루 세계 원유 공급량의 2% 수준입니다. 애초 전망됐던 50만에서 150만 배럴에서 규모가 확 커진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의 두 주축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펙 플러스 결정과 반대로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을 추가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은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전망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업적으로 선전하는 자국 내 휘발유 가격 안정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원유 감산은 경제 펀더멘털 기초 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바이든 중동 순방 당시 사우디와 미국 간 증산 논의는 없었으며 바이든의 중동 순방은 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떨어졌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이라 발표 후 소폭 상승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떨어진 후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오펙 플러스의 발표로 다시 한번 위태해진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인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히며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